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 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에 이어서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이 있네요. 경제금융용어 700선 머릿말. 한국은행은 국민들이 경제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경제교육, 온라인 경제교육,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국민 경제교육을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하였는데 그간 동책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내용과 같이 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용어와 경제, 금융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 경제, 금융 용어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용어 해설은 개념과 도입 배경, 의미, 적용 사례 등을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쉬운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이북으로도 제작하여 독자들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보고 지금 여러분께 음성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금융 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과 국내외 경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금융용어 700선 집필에 참여해주신 경제교육실 교수님들과 용어 집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관련 부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장 박철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경제금융용어 700선. 찾아보기는 가나다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 페이지만 해도 12페이지가 넘습니다. 제목부터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역.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 가계수지, 가계손 저축률, 가계신용통계, 가계처분 가능소득, 가교은행, 가동률, 가변예치 의무제도, 가산금리, 가상통화, 가상통화공개 ICO,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세와 직접세, 감독자 협의회 감응도 개수, 갑기금, 캐피탈 A, 거시 건전성 정책, 거액 결제 시스템, 거액 익스포저 규제, 결제, 결제 리스크,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 결제 완결성,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경기, 경기 동향지수, 경기 확산지수, 경기 수능성, 경기 조절 정책과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 종합지수, 경상수지, 경영실태평가와 은행 경영실태, 등급평가제도, 경영지도비율, 경영평가지표, 경제성장률, 경제심리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후생지표, 경직적 물가지수, 계절 변동 조정 시계열,
계좌 대체, 고객 확인 절차, KYC, 고용률, 고용 보조 지표, 고용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 고정금리, 고정금리 부채권, SB, 고정 분류 여신, 고정이하 여신 비율, 고정 자본 소모, 고정 환율 제도와 자유 변동 환율 제도, 고통 지수, 골디락스 경제, 공개 시장 운영, 공공재, 공급 사용표, SUT, 공급 탄력성, 공매도, 관리 변동 환율 제도, 관리 통화 제도, 교환 사채, EB, 교환성 통화, 구매력 평가 환율, 구속성 예금, 구인 배율, 구제 금융, 구조적 이익률, 국가 경쟁력 지수, 국가 신용 등급, 국가 채무, 국고금 실시간 전자 이체, 국고 대리점, 국고 수표, 국고 전산망, 국내 공급 물가 지수, 국내 신용, 국내 총생산 GDP, 국내 총 투자율, 국민 계정 체계 SNA, 국민 대차 대조표, 국민 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처분 가능 소득, 국민총소득 GNI, 국부펀드, 국외 순수 취경상 이전, 국외 순수 취요소 소득, 국외저축, 국제결제은행 BIS,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중심지, 국제산업연관표, 국제수지 BOP, 국제수지표, 국제원유가격,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투자대조표 IIP, 국제회계기준, 국채, 규모의 경제, 규제 샌드박스,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그린본드, 그림자 금융, 근원 인플레이션율, 글라스 스티걸법, 글로벌 가치 사슬 GVC,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금리 선물, 금리 스왑, 금리 자유화, 금리 평가 이론, 근본 위제, 금산 분리, 금융 하부 구조, 금융 EDI, 금융 공황, 금융 사이클, 금융 시스템 상호 연계성, 금융 안정, 금융안정위원회 FSB, 금융안정지수, 금융연관 비율, 골드스미스 비율,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탈중개화,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제도,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금융지주회사, 금융채, 금융통화위원회, 금전신탁, 기대 인플레이션, 기본자본, 티어 1, 기업 개인 간 B2C 지급 결제 시스템, 기업 간 B2B 지급 결제 시스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기업 공개, 기업 어음 CP, 기저 효과, 기준 금리, 기준 순환일, 기준 환율, 기초 가격, 기축 통화, 기타 기본 자본, Additional Tier 1, 기펜제, 기회 비용,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긴축 정책, 꼬리 위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었고요. 니은부터는 기억 끝나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인데 이거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은 이상한 아이들을 읽어볼게요. 아마 다 읽고 나면 무슨 말인지 좀 연결이 되겠죠. 아직 알고 있는 단어가 잘 없다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네. 이 김승호 회장이 쓴 돈의 속성에서는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을 이 용어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이런 용어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현대인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네요. 금융 지식은 이제 생존에 관련된 문제고요.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은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끝까지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의 첫 번째 단어 가계부실 위험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HDRI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실 위험 지수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 비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하실 때 DSR, Debt Service Ratio라고 합니다. Debt Service Ratio, 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 자산 비율, DTA, Debt to Asset Ratio라고 하네요. DTA를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 위험 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위험 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 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 DTA 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 DSR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 상환 불이행, 즉 임계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관 검색어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습니다. 자, 가계부실 위험 지수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가계수지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 명목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 Household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고 합니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 수준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발표하는 거죠?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가계부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 항목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 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있다. 연관 검색어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있습니다. 가계부 쓸 때 요걸 참고해서 적으면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가계순 저축률 나와 있습니다. 가계순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 저축률은 가계 부문의 순 저축액을 가계 순 처분 가능 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 이전 금액, 연금 기금의 가계 순 지분 증감 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 이전, Social Transfer in Kind란 정부 등이 가계의 현물 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 순지분, 증감 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과 연금 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 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 저축률은 가계 부문의 저축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순 저축률은 퍼센트로 나타나는데요. 가계 부문 순 저축을 다음 세 가지를 더해요. 가계 순 처분 가능 소득과 사회적 현물 이전 수치와 연금 기금의 가계 순 지분 증감 조정 이 세 가지를 더한 것을 가계 부문 순 저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가계 순 저축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그리고 저축률과 총저축, 평균 소비 성향, 평균 저축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가계 신용 통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계 신용 통계는 가계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 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 신용 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 신용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널리 활용되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가계 신용 통계 나중에 찾아보신 분은 저희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공 책다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녹음하려고 했는데 저희 19개월 된 둘째가 아주 꿀잠을 자고 있어서 조금 더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계처분 가능소득인데요. 가계처분 가능소득 PDI는 Pers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합니다. 가계처분 가능소득은 가계가 마음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 총소득에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국민 총소득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 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가계 총처분 가능소득은 가계 부문의 총처분 가능소득을 연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 지표이다. 연관 검색어로 국민 총소득 GNI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 채무 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 부채, 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 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 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가교은행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동률. 가동률은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백분율, 생산 능력분의 생산 실력 곱하기 100. 이것이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의 백분율이 됩니다.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이다. 여기서 생산 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 시간 등 조업 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 적정 생산 능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생산 가능량을 의미한다. 생산 설비의 가동 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 능력 및 가동률 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 능력과 설비 가동의 절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연도의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 시의 공급 능력과 가동 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 설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준 연도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의 비교 시점의 가동률 지수, 계절 조정, 이 가동률 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연관 검색어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갭이 있습니다. 가동률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가변 예치 의무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변 예치 의무제도는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 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 예치 의무 제도이다.
동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국제 수지 및 국제 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 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 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관 검색어로 외국환 평형 기금이 있습니다. 가변 예치 의무 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산금리, 가산금리.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 위험에 따라 조달 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 시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 트레저리 본드나 리보, 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리보가 기준 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 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 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연관 검색어로는 리보, LIBOR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나와 있네요. 가상금리 알아봤습니다. 가상통화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통화. Virtual currency,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 디지털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게임 머니 등 사이버 머니나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 운영 기관 없이 P2P, 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 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 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 코인, 알트코인, 신종 코인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 크립토커런시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관 검색어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가상통화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상통화 공개 ICO 알아볼게요. 남자 목소리로 변신하겠습니다. 가상통화 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 스타트업이 암호화 핫팩,
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 디지털 토큰, 일종의 투자 증명,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 화폐는 법화, legal tender, 법화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 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공개 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취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 ICO, 가상통화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 value, 가치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 수신 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 검색어,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가 있습니다. 가상통화 공개 ICO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간접금융, 직접금융이 있습니다. 경제에는 자금 잉여 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 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 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나 경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연관 검색어로는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 indirect tax, 직접세, 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 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 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개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간접세와 직접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감독자 협의회가 나왔어요. 감독자 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 home country,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 공유 및 감독 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감독자 협의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응도 개수. 감응도 개수는 전방 연쇄 효과를 참조하라고 적혀 있네요. 다음으로 갑기금, capital A.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대차 대조표상 자본금 계정으로 1.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설치 및 영업 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의 외화 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2. 해당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2월 이익 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 지점의 갑기금은 3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법 감독규정 제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연관 검색어로 을기금, capital B가 있습니다. 갑기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거시건전성 정책 알아볼게요.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정책, Microprudential Policy. 미시건전성 정책과 달리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전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Mi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 unwinding, 완화,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resilience,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spillover effects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 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기요하다.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거액결제 시스템. 거액결제 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 기관 간의 자기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 시스템, Large Value Funds Payment System. 거액결제 시스템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 지시에 최소 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 매매 등 거액 거래에 따른 대금 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 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으로서 결제 시점 관리와 결제 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 금융망, BOK, WIRE 플러스, 복와이어 플러스, 미국 연준의 페드와이어, 유럽 중앙은행, ECB의
target to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관 검색어로 소액 결제 시스템, 지급 결제 시스템, 총액 결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거액 결제 시스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거액 익스포저 규제 알아볼게요. 거액 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 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 편중 리스크,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바젤2에서는 이러한 편중 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 당국이 편중 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 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 BCBS 바젤위원회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규제는 거액 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싱글 카운터파티, 특정 차주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 리스크를 공유하는 자, 은행법상 동일 차주에 해당한다고 해요.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신용 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 익스포저 현황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저가 자기 기본 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관 검색어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 동일인 여신 한도제가 있습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알아볼게요. 결제, settlement. 결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자금 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 결제에서는 자금 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 계좌관 자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 결제나 외환 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 통화 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 교환형 exchange of value 가치 교환형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 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연관 검색어로 지급, 청산이 있습니다. 결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결제 리스크 나와 있네요. 결제 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 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 지급 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 서비스의 제공은 지급 결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 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 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 결제 시점 간의 차이, 청산, 결제 방식,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 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 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liquidity risk, 운영 리스크, operational risk, 법률 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등이 있다. 연관 검색어로 지급 결제 시스템, 지급 결제 제도 감시가 있습니다. 결제 리스크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 알아보겠습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 loss sharing.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부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행할 수 있는 전체 지급 결제 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 채무의 분담 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 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 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 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에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 기관에 제공한 신용 한도를 손실 분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 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 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 담보로 결제 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부담, defaulter pays와 달리 생존 기관, 결제 이행 기관, 생존 기관이 결제 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 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 검색어로 결제 리스크와 차액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제 완결성이 나오네요. 결제 완결성.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 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 결제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 완결성, settlement finality, settlement finality.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 결제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가 제정한 국제 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결제 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 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결제 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 결제 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 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까지 결제 완결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